자유, 인류가 가장 오래, 가장 격렬하게 논쟁해온 개념 중 하나다. 이 시간에는 고대 로마 철학자부터 근대 정치 사상가에 이르기까지 서양의 다양한 인물들이 자유를 어떻게 정의하고 어떤 조건 아래 두었는지를 어록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자유의 본질, 자유의 조건, 자유의 한계, 그리고 자유를 지키는 대가를 차례로 짚어나간다. 자유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자유라는 말이 실제로 어떤 층위를 갖는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자유와 함께 자주 거론되는 말들이 해방, 독립, 자율, 주권, 의지, 양심. 이 단어들은 각각 자유의 서로 다른 측면을 가리킨다. 해방은 억압으로부터 벗어나는 외적 측면, 자율은 스스로 규칙을 세우는 내적 측면, 양심은 자유의 도덕적 근거, 주권은 자유의 정치적 구현을 가리킨다. 자유라는 하나의 단어 안에 이 모든 층위가 겹쳐 있다. 로마의 스토아 철학자 세네카는 도덕적 서간집에서 이렇게 말했다. 너는 자유가 무엇인가고 묻는가? 그것은 그 무엇에도, 그 어떠한 필요에도, 그 어떠한 우연에도 예속되지 않으며 운명을 멀리할 수 있는 것이다. 세네카에게 자유란 외부 조건으로부터의 완전한 독립이다. 필요에도 매이지 않고 우연에도 흔들리지 않으며 운명조차 거리를 두는 상태. 이것은 스토아 철학의 핵심 명제, 곧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의지를 걸지 말라는 원칙과 정확히 맞닿아 있다. 같은 스토아 전통에 서 있으면서도 세네카와는 다른 각도로 접근한 인물이 있다. 노예 출신 철학자 에픽테토스다. 그는 어록에서 이렇게 말했다. 자유이고자 소망하는 자는 남의 힘 속에 있는 것을 원망하거나 겁내지 말 일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남의 노예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에픽테토스는 실제로 노예였다. 그가 말하는 자유는 법적 신분의 자유가 아니라 정신적 자립의 자유다. 남의 권력을 원망하는 순간 그 권력의 정신까지 예속된다는 것이다. 세네카가 운명으로부터의 독립을 말했다면 에픽테토스는 타인의 힘에 대한 심리적 의존 자체를 끊어야 한다고 말한다. 로마 역사가 타키투스는 역사라는 저작에서 이렇게 기록했다. 자유와 지배자는 쉽게 결합하지 않는다. 자연은 말 못하는 동물에게까지 자유를 준다. 이 문장은 짧지만 날카롭다. 자유는 인간만의 특권이 아니라 생물 일반의 본성이라고 타키투스는 본다. 그렇다면 지배자, 곧 권력을 집중시킨 존재는 그 본성에 반하는 구조물이다. 자유와 지배는 본질적으로 긴장 관계에 있다. 독일 시인 실러는 숭고한 것에 관하여서 이렇게 썼다. 그 모든 결점에도 불구하고 자유는 고귀한 영혼에게는 자유가 없는 훌륭한 사회 질서나 시계처럼 움직이는 기구보다도 더욱 매력적인 것이다. 실러는 자유를 완벽한 질서와 대비시킨다. 오차없이 작동하는 시계 같은 사회라도 자유가 없다면 고귀한 영혼에게는 감옥이나 다름없다. 실러는 같은 저작 메시나의 신부에서도 말한다. 어떠한 인간도 자기 자신의 규율에 따라서 자유로 살고 싶다고 생각한다. 외부에서 부과된 완벽한 질서가 아니라 자신이 세운 규율 아래 사는 것, 그것이 자유의 핵심이라고 실러는 본다. 철학자 칸트는 영구평화론에서 이렇게 말했다. 신은 인간을 자유롭게 창조했다. 인간은 그 자신의 힘을 현명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 자유롭지 않으면 안 된다. 칸트에게 자유는 인간 존엄의 조건이면서 동시에 인간이 배워야 하는 과제다. 자유는 주어지는 것이지만 그 자유를 현명하게 사용하는 능력은 훈련을 통해 습득된다. 같은 맥락에서 칸트는 또 말한다. 서로 자유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기의 자유를 확장하는 것, 이것이 자유의 법칙이다. 자유는 무한정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자유와 공존하는 한계 안에서 성립한다. 이것이 칸트가 제시한 자유의 법칙이다. 프로이센의 프리드리히 대왕은 이렇게 말했다. 자유의 감정만큼 우리들의 본질에서 떼어놓기 어려운 것은 없다. 좋은 습성을 지닌 사람에게서부터 야만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인간은 차별 없이 이 자유의 감정에 젖어 있다. 문명인과 야만인을 가르지 않고 자유의 감정이 보편적으로 존재한다고 본 것이다.
자유는 특정 문화나 교육의 산물이 아니라 인간 본성 자체에 내재해 있다는 선언이다. 미국의 독립선언 시대로 넘어가면 자유는 철학적 개념에서 정치적 실천의 언어로 바뀐다. 토머스 제퍼슨은 영국령 아메리카의 권리에 대한 개관에서 이렇게 썼다. 신은 우리에게 생명을 줌과 동시에 자유를 주었다. 그것은 폭력의 손에 의해 파괴될지는 몰라도 분열되지는 않는다. 생명과 자유는 같은 기원을 갖는다. 폭력으로 빼앗길 수는 있어도 생명과 자유를 서로 분리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논리다. 패트릭 헨리는 이보다 더 단호하다. 나에게 자유를 다오.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다오. 자유와 생명 사이의 선택을 강요받을 때 자유를 택하겠다는 선언이다. 세르반테스 역시 돈키호테에서 같은 방향의 말을 남겼다. 자유를 위해서라면 명예를 위해서와 같이 생명을 걸 수도 있고 또 걸지 않으면 안 된다. 자유는 생명보다 낮은 가치가 아니라 생명과 동등하게 걸어야 할 가치다. 영국의 시인 카우퍼는 식탁 담화에서 이렇게 말했다. 자유를 위해 싸우려고 하는 자, 그들은 인류의 지상의 대의를 위하는 것이다. 자유를 위한 투쟁은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인류 전체의 최고 명분이라는 것이다. 독립과 투쟁의 언어가 자유담론의 중심에 자리 잡는 지점이다. 그러나 자유를 얻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더 어렵다는 인식도 함께 존재했다. 아일랜드의 변호사 커런은 이렇게 말했다. 신이 인간에게 자유를 줄 때의 조건은 영원한 경계이다. 자유는 한번 쟁취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경계와 방어를 요구하는 조건부 선물이다. 미국의 정치가 웹스터도 미국 상원 연설에서 같은 논리를 펼쳤다. 신은 자유를 사랑하고 항상 자유를 수호하고 방해할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만 자유를 허락한다. 링컨은 연설에서 자유를 지키는 힘의 본질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우리 자신의 자유와 독립을 지켜주는 보루는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의 흉벽도, 우리의 해안도, 우리의 육군이나 해군도 아니다.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신이 우리에게 심어준 자유에 대한 사랑이다. 군사력이 아니라 자유에 대한 내적 헌신이 자유를 지킨다는 것이다. 링컨은 또 다른 편지에서 이렇게 썼다. 타인에 대해 자유를 부인하는 사람은 그 자신도 자유를 누릴 가치가 없다. 그리하여 그는 정당한 신의 밑에서는 자유를 오래 지탱하지 못할 것이다. 자유는 내가 누리는 동시에 타인에게 인정해야 하는 것이다. 이 상호성이 결여될 때 자유는 스스로 무너진다. 링컨은 자유의 정의가 얼마나 다르게 쓰이는지도 명확하게 지적했다. 연설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목자는 양의 목을 물고 있는 이리를 쫓아버렸으니 양은 목자를 그의 해방자라고 감사한다. 그러나 이리는 똑같은 행동에 대해 목자를 그의 자유의 파괴자로 비난한다. 이는 양과 이리가 자유라는 말의 정의에 의견이 일치하지 못한 것이다. 같은 사건을 두고 피식자는 해방, 포식자는 자유 침해라고 부른다. 자유라는 단어가 대립하는 이해관계를 동시에 정당화하는 언어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링컨은 정확히 꿰뚫었다. 헤겔은 역사 철학에서 자유를 역사 진보의 척도로 삼았다. 세계의 역사는 자유의식의 진보의 역사, 바로 그것이다. 자유가 언급될 때에는 그것이 실제로 의미하는 바가 사적인 이익의 주장이 아닌가를 신중히 관찰하지 않으면 안 된다. 헤겔은 자유를 역사의 목적으로 두면서도 자유라는 이름 아래 사익이 위장될 수 있다는 경계를 동시에 제기한다. 자유가 보편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논의도 여러 방면에서 제기되었다. 영국의 수필가 에디슨은 영국의 헌법에서 이렇게 말했다. 자유는 인류 개개인에게 미치지 않으면 안 된다. 만약 자유가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에게만 보급된다면 그것은 전혀 없는 것만 못하다. 이와 같은 자유는 자유를 빼앗긴 사람들의 불행을 더욱 크게 할 뿐이기 때문이다. 부분적 자유는 불평등을 가시화하여 오히려 억압의 효과를 강화한다는 논리다. 영국의 철학자 스펜서는 이 논리를 더 밀고 나갔다. 모두 자유가 되기까지는 어느 누구도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으며 모두가 행복해지기까지는 어느 누구도 완전히 도덕적일 수 없다. 자유는 개인 단위로 완성되지 않는다. 자유의 완성은 집합적 조건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영국의 정치 철학자 밀은 자유론에서 자유의 범위를 이렇게 한정했다. 유일한 자유는 타인의 자유를 빼앗지 않고 또 자유를 획득하려는 타인의 노력을 방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우리 자신의 방식에 따라 우리 자신의 선을 추구하는 것이다. 밀의 자유 개념은 타인 침해 금지를 전제로 한다. 나의 자유는 타인의 자유를 침범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정당하다. 같은 맥락에서 미국의 정치가 오티스는 이렇게 말했다. 타인의 자유를 매일 값싸게 팔아버리는 자는 그 자신의 자유 또한 잘 지키지 못한다는 것은 명백한 진리이다. 타인의 자유를 배반하는 습관이 결국 자신의 자유를 잠식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두 번째 대통령 애덤스는 이 상호성을 한 문장으로 압축했다. 나는 남의 자유의 덕분으로만 참된 의미에서 자유다. 자유는 고립된 개인의 상태가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성립하는 조건이다. 자유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노력과 성장을 통해 획득된다는 시각도 중요하게 다루어졌다. 미국 초대 대통령 워싱턴은 서간에서 이렇게 썼다. 자유는 싹만 트면 생장이 빠른 나무다. 자유는 식물에 비유된다. 싹이 트는 초기의 조건이 결정적이다. 한번 성장의 발판이 마련되면 빠르게 확산된다. 리번은 시민의 자유와 자치에서 이 비유를 더 구체화한다. 자유는 성장하는 것이며 제도는 바로 그 묘상이다. 자유는 완전히 갑옷을 입고 이 세상에 튀어나온 국민적 은혜가 아니다. 자유는 점차적으로 성장하는 것으로 모든 고귀한 것이 그러하듯 상당한 시간과 어려움을 이겨내야만 하는 것이다. 자유는 완성된 상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제도라는 묘상 위에서 오랜 시간과 어려움을 통해 자라는 것이다. 미국의 정치가 카룬도 정부에 관한 논고에서 이렇게 말했다. 자유란 노력해서 얻은 보상이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무료로 주어지는 축복이 아니며 자유를 감사히 여기거나 즐길 능력도 없는 무지하고 사악한 인민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아니다. 자유를 향유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감당할 역량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자유를 개인의 내면에서 찾는 시각도 있다. 힐티는 잠 못 이루는 밤을 위하여에서 이렇게 말했다. 인간을 지배하는 세계의 힘인 돈과 명예와 향락과의 관계를 끊었을 때 사람은 비로소 자기를 자유로서 느낀다. 자유의 장애물은 외부의 억압만이 아니다. 돈, 명예, 향락이라는 내면의 욕망이 인간을 지배한다. 이 세 가지 힘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자유가 가능하다. 도스토예프스키는 소설 악령에서 이것을 극단까지 밀어붙인다. 완전한 자유란 사나 죽으나 똑같은 상황에 있을 때 비로소 얻을 수 있다. 삶과 죽음에 대한 집착, 즉 생존 본능 자체에서 벗어날 때만 완전한 자유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명제는 스토아 철학의 자유론을 소설적 극한으로 밀어올린 것이라 할 수 있다. 미국의 교육 철학자 듀이는 사유의 방법에서 자유를 이렇게 규정했다. 자유라는 것은 우선 첫째로 나 자신으로부터의 자유이다. 외적 억압보다 자기 자신의 편견, 습관, 욕망으로부터의 해방이 자유의 출발점이라는 것이다. 키에르케고르는 여기에 실천적 역설을 덧붙인다. 인간은 가만히 보면 매우 어리석은 점이 하나 있다. 자기에게 있는 자유를 이용하려 하지 않고 자기에게 없는 자유만 원하고 있다. 이미 가진 자유는 외면하고 없는 자유만 갈망한다. 이 아이러니는 자유에 대한 인간의 태도가 얼마나 수동적인지를 짚는다. 라스킨은 자유와 이성, 양심의 관계를 이렇게 정리했다. 이성에 대한 존경이 있음으로써 인생은 참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성을 존중하는 문화에서 자유가 존중된다. 라스킨은 또 이렇게 말했다. 스스로의 양심에 봉사함으로써 사람은 자유인이 될 수 있다. 양심을 따르는 것이 자유의 조건이라는 이 명제는 자유가 단순한 무제약이 아니라 내면의 도덕적 명령과 연결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독일의 시인 하이네는 자유에 대한 각 민족의 태도를 풍자적으로 묘사했다. 영국인은 자유를 아내처럼 사랑한다. 눈에 띄게 애지중지하지는 않으나 필요할 때 남편으로서 옹호할 각오가 되어 있다. 프랑스인은 자유를 신부처럼 사랑한다. 그녀를 위해 불꽃이 되어 몸을 던지고 죽기로써 싸운다. 독일인은 자유를 늙은 할머니처럼 사랑한다. 하이네는 영국의 실용적 자유,
프랑스의 열정적 자유, 독일의 형식적, 낡은 자유관계를 날카롭게 대비시켰다. 이 묘사는 당시 유럽 각국의 정치 문화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다. 러시아 작가 투르게네프는 자유를 예술과 정치 양쪽에서 필수 조건으로 보았다. 예술에 있어서나 정치에 있어서나 모든 것에 자유가 없어서는 안 된다. 예술에는 자유가 가장 크게 필요하고 정치에 자유가 없으면 바른 정치, 민중의 정치는 실시되지 못한다. 자유는 창작의 전제이자 민주주의의 전제라는 것이다. 존스는 이와 관련하여 정치적 자유와 사적 자유의 관계를 이렇게 규정했다. 정치적 자유는 그것이 사적인 자유를 산출함으로써 많이 유익한 것이다. 정치적 자유는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라 개인의 사적 자유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일 때 의미를 갖는다. 키케로는 공화국에서 이렇게 말했다. 인민의 힘이 최고 지상인 국가에 있어서만이 자유는 서식할 수 있다. 자유는 인민의 주권과 결부된 공화제적 조건 아래서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프랭클린은 이 논점을 개인적 귀속감의 언어로 변환했다. 자유가 서식하는 곳, 이곳이 바로 나의 고향이다. 밀턴은 국왕과 재상의 고난에서 자유의 선천성을 이렇게 밝혔다. 아무것도 모르는 인간까지도 신자신의 형상을 닮은 모든 인간이 날 때부터 자유였다는 점을 부인할 정도로 어리석지는 않다. 자유는 후천적으로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신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태어나는 순간부터 갖추는 것이다. 끝으로 두 가지 상반된 시각을 함께 놓아본다. 셸링은 신에 있어서의 자유에서 이렇게 말했다. 인간이 자유이기 위해서는 신이 있어서는 안 된다. 신의 완전한 질서 아래서 인간의 자유의지는 설 자리를 잃는다는 주장이다. 반면 로렌스는 이렇게 선언했다. 나는 자유란 모든 것 중에 최선의 것이요 노예의 굴레를 쓰고서는 결단코 살 수 없다는 진리를 고하는 바이다. 자유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삶의 절대 조건이라는 것이다. 이 시간에 살펴본 어록들은 자유에 대한 여러 층위의 접근을 보여준다. 자유는 외부 조건으로부터의 독립이기도 하고 내면 욕망으로부터의 해방이기도 하며 타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상호적 조건이기도 하다. 또한 자유는 단번에 주어지는 완성품이 아니라 경계와 노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것이다. 링컨의 말이 이 모든 논점을 하나로 묶는다. 타인에 대해 자유를 부인하는 사람은 그 자신도 자유를 누릴 가치가 없다. 세네카가 말한 운명으로부터의 독립, 에픽테토스가 말한 타인의 힘에 대한 심리적 예속의 단절, 칸트가 제시한 서로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한계는 모두 자유의 진실한 한 자락을 가리킨다. 그러나 성경은 자유의 뿌리를 인간의 의지나 정치 질서보다 더 깊은 곳에 둔다. 예수께서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다. 이는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이다. 여기서 자유는 외부 조건의 부재가 아니라 진리 안에 바로 서는 데서 오는 내면의 해방이다. 사도 바울 또한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라고 기록했으니 이는 고린도후서 3장 17절의 말씀이다. 개신교 전통은 이 자유를 값없이 주어진 은혜로 이해하되 동시에 이웃의 자유를 섬기는 책임으로 완성된다고 본다. 그렇기에 타인의 자유를 부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유를 누릴 자격이 없다는 링컨의 통찰은 자유가 결국 사랑 안에서만 온전해진다는 성경의 증언과 맞닿는다.